자, 48페이지에서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극대화 모형은 중요합니다. 예산극대화 모형.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중요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이거 예산극대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이 예산극대화 모형의 요지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료의 권력은 예산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관료의 권력은 예산이다.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도 행정각부가 우리 장관님이 이번에 우리 부서 예산 이만큼 따왔대. 네, 그러면은 우리 장관님 최고야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관료들의 권력은 예산으로 책정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은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어떤 성향을 좀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필요한 예산 이상으로 가져가게 돼서 비효율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1번 양가로에서 의의라고 되어 있죠. 1번 동그라미 체크하시죠.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기 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치인의 효용은 혹은 이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것은 사회후생 극대화를 추구하는 바 관료와 조금 다른 양태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관료는 나쁜 놈 정치인은 착한 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공선택론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이 모델 안에 예산극대화 모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전제는 뭐냐면은 예산극대화 모형에서 정치인이건 공무원이건 모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요렇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게 왜 그런지는 49페이지에서 위에 상단에 보시면 그림 있죠? 그 그림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예산극대화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면은 이렇게 있고, 이 X축이라는 게 이제 서비스의 생산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비스의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돈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Y축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비용 혹은 편익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곡선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이건 선언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요. 일반적으로 서비스 생산량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차 증가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곡선을 뭐라고 하냐면은 총 비용 곡선이다. 서비스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량이 증대될수록 비용은 점점 많아진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서비스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편익 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점차 우하향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점점 부르듯이 아시겠죠? 덜 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하향하는 곡선을 갖다가 총 편익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요 정도는 됐고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챙겨둬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챙겨둬야 돼요. 여기에서 순편익이라는 게 있어요. 순편익이라는 개념. 순편익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순편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 가지 물어보면은 이 두 개의 곡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순편익이 가장 큰 곳이 어디예요? 이 간격이 가장 큰 곳이 되겠죠? 그러면 순편익이 가장 큰 거예요. 제가 그냥 여기가 가장 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크다. 요 지점이 순편익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지점에서 의원의 예산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니스칸에는 설명을 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여기서 순편익이라는 것은 국민 혹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순편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에서 의원이 예산을 결정을 해야지 자기가 재선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건 맞는 거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적절한 수준에서 예산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착한 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공무원은 어디서 결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순편익이 가장 작은 지점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편익이 가장 작은 지점은 0인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교차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여기 요 지점에서 공무원의 예산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순편익이 0인 지점이 돼요. 0인 지점. 여기서 공무원의 예산 결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편익이 0이라는 이 얘기를 갖다가 시험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물론 순편익이 0인 지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은 총 편익 곡선과 총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차하는 지점. 말장난인 거죠. 똑같은 말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 의원이 예산을 결정하는 바로 이 지점, 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권력은 예산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좋아. 국민에게 돌아가는 순편익이 얼마든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기서 결정을 하고 자기 이해관계 추구랑 맞아 떨어지니까요. 근데 의원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주민에게 돌아가는 순편익이 제일 커야지만이 내가 재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을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한계 비용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한계, 마지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한 개 더 생산을 할 때 어떤 물건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10개 어떤 서비스 생산을 10개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요 앞에는 9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9개에서 10개째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미지로 표현하면은 그 곡선, 총비용 곡선에 접한 기울기가 한계 비용이 돼요. 그래서 미분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9개에서 10개째 생산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이 접선, 요 곡선에 접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정도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 기울기의 크기가 한계 비용이 되는 거예요. 9개에서 10개째를 생산을 할 때. 그럼 이 기울기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뭐 500원이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9개에서 10개째 생산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크기는 500원이었어요. 그게 기울기로 표현하면 이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 편익곡선의 총 편익곡선에 접한 한 개 편익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좀 약간 기울기가 크다라고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한 1,000원 정도라고. 이 크기는 한 1,000원 정도다. 생각을 해볼게요. 무튼 요 기울기보단 요 기울기가 크잖아요. 제 말 맞죠? 그러면은 합리적인 생산자라고 하면은 조금 더 생산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9개에서 10개째 생산할 때 한 개 비용과 한 개 편익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아직 편익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까지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개 비용과 한 개 편익이 일치하는 수준까지는 쭉 생산을 해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이상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단위 추가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편익보다는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딱 생산하는 거죠. 그게 누적된 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과 같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 곧 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49페이지에서 오른쪽 날개 문제 한번 볼까요? 니스카는 예상극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선지 한번 볼게요. 관료는 한계 편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총 편익 곡선과 총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10개 생산했다라고 했잖아요. 9개에서 10개 추가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한 개 비용이라면 10개를 생산하는데 들어갔던 그 모든 비용은 총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개념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단위만 보는 거예요. 한 개 비용은. 그래서 각각의 그 접선이 되는 거죠. 접한 기울기. 나머지는 제가 했던 얘기들이 되겠고요. 한번 여러분 아까 제가 문제 안 푼 것 같아요. 그래서 46페이지 잠깐 한번 돌아와 볼게요. 왼쪽 상단의 문제. 공공선택론적 행정학 연구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4번 선지 한번 보시면 제도적 장치의 경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공공선택론이 뭐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분권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거를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틀렸다. 그 다음 밑에 문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행정학의 접근법은 이렇게 나왔는데, 인간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정부 활동의 성과를 지나치게 시장적인 가치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죠. 해당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공공선택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본다라는 면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다 됐으면 50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니스카넨의 예상극대화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포인트로 잡아드린 거 있잖아요. 관료는 어떤 지점에서 예산을 결정을 하고 그 지점을 뭐라고도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의원들은 어떤 지점에서 예산을 결정하고 그 지점을 표현하는 어떤 그 표현들이 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관청 형성 모형이에요. 이 관청 형성 모형은 거의 9급에서도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웬만하면은 7급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선에서 제가 출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의 개인적인 판단인데 관청 형성 모형은 중요하다고 할게요. 기출 빈도와 관계없이. 한 최근에
몇 번 이렇게 반짝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은 그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보면 이 관청 형성 모형 같은 경우에는 예상극대화 모형이 있었어요. 우리 요게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비판한 면이 있어요. 요거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그런 이론이 관청 형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여기서 관청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직인데요. 그건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제가 포인트를 좀 잡겠습니다. 관청 형성을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의 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료가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니스카넨이 제도적인 요인은 상대적으로 경시한 측면이 있다라고 비판을 해요. 일단 이 포인트를 하나 잡으세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제도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모든 예산을 관료들이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유형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료의 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입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 모든 공무원은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너무 설명을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고위 관료라고 한다면 어떤 특성을 지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향력은 커지되, 본인의 영향력은 커지되 책임은 회피하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정도는 잡아두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1번이라든가 2번이라든가 3번 선지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관청은 증가시키고 책임이 늘어나게 하는 관청은 줄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합리적인 고위관료라고 한다면. 그래서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책임을 적게 지는 참모 기능을 좀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 선지에서 보시면은 자신의 권한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하위 조직을 증가시키되, 이게 관청을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분권화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5번 선지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보건복지부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밑에는 여러 개의 책임운영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국립 나주병원 같은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책임운영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복부 장관이 책임운영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지원해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돈은 지원해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과 책임은 누가 진다? 나주병원장이 지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고위관료라고 한다면 영향력은 증대시키되 책임은 회피하려는 전략 같은 걸 택하게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복잡하게 얘기한 것이 밑에 있는 보충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1번에 보시면은 1번의 요지는 예산극대화 모형에 대한 비판의 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요인 같은 거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2번에 관청 형성 모형은 관료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그들의 선택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제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든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산의 유형이라든가 관료의 지위라든가 기관의 유형 같은 것들에 따라서 예산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51페이지에서 맨 위에 3번 선지 보면은 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추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집합행동의 문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합행동에다 동그라미를 해둘까요? 선생님 생각에 요 기획본 선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 표시해두세요. 시험에서 나왔던 적은 없어요. 이거는 제가 페이퍼에 있는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의 관료의 후생 증대 전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익을 증대하는 전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편안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개인 차원의 전략이 있고 집단 차원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개인 차원에 있어서 이익이 증대되는 현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승진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승진. 개인한테 바로 직결되는 이해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조직 차원에서 좋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예산 극대화 같은 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합리적인 개인이니까 다 공공선택론 모델에서는 노력 대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똑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승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부서한테 예산을 많이 가져오게 노력하는 거 있죠. 요거는 노력 대비 실현 가능성이 쉽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직에서 누군가가 야, 우리 조직 그 예산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막 상급기관에다가 요청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얘기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 조직 모두가 들고 일어나야 될까 말까 하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은근히 그냥 무임승차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행동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 극대화 현상이 잘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개인이라면은 노력 대비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봤을 때 승진에 오히려 노력하지 않겠어? 이런 측면에서 예산 극대화 모형을 비판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참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론 얘기가 뭐냐면은 니은번 얘기예요. 니은번 체크하세요. 요거 다 적었습니까? 요거 다 적었어요. 됐어요. 지울게요. 니은번을 한번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산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예산의 유형에다 밑줄 치세요. 중하위직 관료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핵심 예산에다가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직 관료 동그라미 하시죠. 사업 예산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 고줄에 관청 예산에도 동그라미에. 관청 예산에는 그러니까 관심을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이걸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고위직 관료 위주로 한번 볼 텐데 고위직 관료는 관청 예산을 증대하는 거는 관심을 보여. 근데 바꿔 말하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관료의 지위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유형에 따라서 예산 극대화 동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공공 섹터가 있어요. 정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B라는 정부 조직이 있고 A라는 정부 조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뭐를 설명하는 게 좋냐면은
관청예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관청예산. 관청예산은 이런 거예요. 민간 섹터에 있는 어떤 기업체, 민간위탁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민간위탁업체. 민간위탁업체. B라는 정부 조직이 민간위탁업체한테 뭔가 위탁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위탁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지금 관청예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관청예산 같은 경우에는 돈은 B 조직에서 민간 섹터에 있는 업체한테 들어가긴 하는데 그 성과 책임은 누가 져요? 업체가 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돈은 내가 가져와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영향력은 증대되지만 책임은 안 지잖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극대화 모형이 약간 단순하다는 거예요. 어떤 예산은 증대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어떤 예산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관청 예산의 또 예시가 여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공섹터이긴 하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를 들었었던 책임운영기관 있죠. 책임운영기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성과 책임 묻는 거거든요. 특정 집행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관청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책임운영기관장이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또 책임을 지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돈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극대화 동기가 나타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자, 요 돈은 예산 극대화 동기가 발생한다는 거야. 나의 영향력은 세지니까. 근데 나는 책임은 안 지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이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셋째 줄에 지금 사업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예산. 사업예산은 이런 케이스예요. B라는 조직이 같은 공공섹터에 있는 A라는 조직한테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예산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패러그래프의 요지는 뭐예요? 사업예산을 추구하려는, 증대하려는 동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이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선생님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러면은 A라는 조직이 B라는 조직이 준 사업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요. 근데 그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B 조직에서 지기는. 그러니까 요거는 예산 극대화 동기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유형의 예산이다 그러는 거예요. 해서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극대화 동기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을 한번 보면은요, 기관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관의 유형 밑줄 쭉 치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예산이 포함된 통제기관은 이렇습니다. 통제기관의 동그라미, 통제기관. 지금 이 B라는 조직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색으로. 이 B라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 B라는 조직은 지금 통제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기관의 정의가 뭐냐면은 사업예산을 주는 조직을 통제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때 B는 통제기관이다. 통제기관은 어떤 B조직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통제기관은 예산 극대화 동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청 예산과 직결된 기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청 예산 둘째 줄에 동그라미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계약 기간과 전달 기간 밑줄 쭉 치세요. 자, 거기에서 전달 기관이라는 조직이 여기라고 또 생각하시면 돼요. B조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달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전달하는 조직이에요? 관청 예산을 전달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툭 전달해주고 책임은 니네가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수업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의 그냥 주관적 판단이에요.
이 정도를 하셔도 여러분들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들어가시는 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기로 이번에 우리 클래스에서 앉아있는 친구들이 7급을 보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7급 내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려운 것도 다뤄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공부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건 빼고 그런 건 당연히 빼고. 이제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이 관청형성 모형이라는 것은 예상극대화 모형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델로서 덧립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였고, 예상극대화 모형은 기관의 유형이라든가 예산의 유형 같은 거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 극대화해 공무원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덧립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쪼개고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예,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51페이지에서 5번에 적정 참여자 모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별표 안 했어요, 저거는. 적정 참여자 모형은 요지는 뭐냐면은 지나치게 직권적인 거 당연히 싫어해요. 왜? 공공선택론의 영향이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분권적인 거를 선호하긴 하겠지. 근데 너무 분권적인 건 또 좋지가 않고 적절하게 분권해야 돼. 그런 어떤 점을 어필하는 게 적정 참여자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한번 볼게요. 그 밑에 그림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림. 이 그림 위주로 그냥 공부를 하시고 끝내면 됩니다. 이 X축을 봤을 때 지금 소수에 의한 결정이냐 뭐 오른쪽으로 쓸수록 만장일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참여자의 수다. 참여자의 수예요. X축.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비용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실 때 시간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습니다. 시간, 타임이다.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3개의 곡선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서 IC 이렇게 표현했어요. IC. 이거 인터널 코스트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부 비용 곡선이다 이래요. 내부 비용. 이 IC 내부 비용 곡선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보면 되는 건데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결정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의사결정 비용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인터널 코스트, 내부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다수의 참여자가 모여서 결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의사결정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내부 비용 곡선이 의미하는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참여자의 수가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의사결정 시간이 길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말 맞죠? 그 얘기입니다. 결정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파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반대되는 케이스의 곡선이 있어요. 요걸 한번 보면은 요거는 EC External Cost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외부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외부 비용. 이 외부 비용 곡선의 의미가 집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집행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두십니다. 그러면 이 External Cost의 요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다수의 참여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동의를 획득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은 그 결정할 대로
결정한 대로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 빠르게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상황 속에서 동의를 확보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거든. 그러니까 집행 시간이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맨 위에 있는 지금 여기 총 비용 곡선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갑니다. 토털 코스트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총 비용 곡선은 두 개의 곡선을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 총 비용 곡선에 따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만큼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요만큼의 참여자만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지금 거의 없는 거죠. 소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비용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용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적정한 수준에서 참여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적정 참여자. 참여가 중요하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적정 참여. 그러면은 이 그래프로부터 한 가지 함의점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관료제라는 조직구조에 기초한 행정이론이 관리주의라고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관료제라는 조직구조는 직권적이에요? 아니면은 분권적이에요? 직권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되게 적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관료제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관료제에 기초한 그런 조직구조에서 내리는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 비용이 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분권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권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지나친 분권화는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지. 됐죠? 그것도 역설적으로 비용이 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적정 참여자, 적절한 분권화를 강조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지. 적절한 분권화다. 선생님이 그 이제 공공선택론을 활용한 모형들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대축으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적정 참여자 모델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이 공공선택론을 활용한 모델은 정말 제가 다양한 모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이 7번까지 적정 참여자 모델 말고도 뭐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든가 거래비용 이론 같은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요 섹션에서는 요만큼만 제가 다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피부가설, 예산 극대화 모형,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수적으로 좀 한다라고 하면 관청 형성 모형. 요 정도의 모델이면 충분하겠고요. 나머지는 정말 간단하게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적정 참여자 모델에서 이 내부 비용 곡선의 의미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외부 비용 곡선과 내부 비용 곡선의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부 비용은 뭘 의미한다? 의사결정 시간이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외부 비용이라는 것은 집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아주 가끔 이 내부 비용과 외부 비용을 바꿔서 선제해서 기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큰 틀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으며 공공선택론에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모델이 나왔고 이런 세 가지가 중요했었다. 지우겠습니다. 자, 거기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이제 53페이지로 들어갈게요. 그 나머지 텍스트는 선생님이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섹션 7에서 NPM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행정학과라고 하잖아요. 그 행정학과 선생님도 행정학과 졸업을 했지만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보통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표현하는 학교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표현해요?
매니지먼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파란 박스에 보시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매니지먼트는 같은 걸까?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죠. 하지만 MPM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경영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경영의 관리 기법을 도입하여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공공관리에 의해서 1번 동그라미 체크하시죠. 정부 실패 동그라미 하세요. 일단 요 정도 틀을 한번 제가 잡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관리주의라는 거 배웠잖아요. 관리주의.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을 행정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제 말 맞죠?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은 뭐 원리주의라고도 한다 이 말도 제가 가르치기는 했지만 OPA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OPA. 그러면은 OPA가 뭔지 제가 여기다 쓸게요. 한글로 900 관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Old Public Administration 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MPM이라는 것은 New Public Management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행정관리 패러다임 중에 하나인 900 관리론을 갖다가 비판한 면이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MPM이다. 이런 골자를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행정관리 방법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관리주의가 경영학에 영향받은 거 맞죠? 그리고 능률적인 행정 강조한 거 맞죠? 근데 MPM도 비슷한 얘기 한단 말이야. 얘도 능률적인 행정 되게 강조하고 행정을 경영처럼 운영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비판했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비판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관리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해가지고 국가 관리를 해왔어요. 근데 그게 그냥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었었다라고 하면은 MPM 얘기가 안 나왔겠죠. 근데 70년대에 저렇게 정부 실패라는 현상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한 거지. 그러면 이제 MPM은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얘도 능률성을 추구했는데 왜 정부 실패가 발생했을까? 따져보는 거죠. 그랬더니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MPM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능률적인 행정을 추구한 건 좋은데 너무 행정을 너 혼자 다 하려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의 사이즈가 시대가 지나면서 굉장히 커진 거예요. 엄청나게. 정부의 사이즈가 엄청 커지는데 이 큰 사이즈를 가지고 돈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겠죠. 정부가 가진 돈의 규모가. 왜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부가 하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건 정부가 그리고 여기 정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 혼자 자기 직접 국민한테 서비스를 공급을 했던 거예요. 혼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대해지기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정부 실패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능률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긴 했지만 자기 혼자 돈 다 쓴 거죠. 아시겠죠? 비능률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 적자라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MPM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MPM은 너 사이즈 너무 커. 그러니까 네가 혼자 일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즈를 있잖아요. 요만큼으로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이즈를 어떻게 한다? 요만큼을 다운 사이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빗금친 영역만큼 이 정부가 하던 일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요만큼의 일을 정부가 이제 안 한다는 거잖아요.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 서비스는 국민한테 공급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야,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민간의 업체를 활용을 해서 국민한테 서비스를 공급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시장을 활용을 해서 국민한테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뭐예요? 사이즈는 작아졌는데 기존의 일을 갖다가 시장을 활용해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작고
작고 능률적인 정부 구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900 관리의 패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다 서비스 공급하려고 했던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점점 할 일은 많아지는데 혼자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무튼 이 NPM의 등장 배경이라고 했을 때 심플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정부 실패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정부 실패 상황. 정부 재정 적자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게 연도로 본다면은 1970년대에 발생했다라고 나와요. 일반적으로 70년대. 아까 우리가 오스트롬 얘기하면서 73년도에 오스트롬이 공공선택론을 행정하게 도입했다 이런 얘기했었죠. 그때 제가 정부 실패 시기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70년대를 정부 재정 적자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여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 개혁 운동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능률적으로 가자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지. 3번 동그라미 체크하시죠? 신공공 관리로는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NPM의 이 정의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험에서 NPM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신관리주의하고 플러스 시장주의를 결합한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냐면은 경영 기법을 갖다가 이거를 행정에 도입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에서 신자유주의 동그라미 하세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기초한다.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관 이러잖아요. 자유주의. 자유주의라는 그 철학이 지배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라든가 시장에다가 간섭을 많이 안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도 자유를 다시 돌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라든가 시장에 대해다가 너무 규제나 통제를 강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기초한다. 자유주의가 다시 등장한 거다. 다음에 5번 선지에서 크리스토퍼 후드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행정개혁 운동이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후드라는 사람이 이 행정개혁 운동 현상을 NPM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후드가 명명했다 이 뜻이에요. 참고 수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공공관리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의 운영 방식을 정부에 도입한다. 밑줄 쭉 치시죠. 그럼 거기 1번 방가로하고 2번 방가로에 시장주의하고 신관리주의가 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시장주의 같은 경우에는 시장주의죠. 시장주의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거냐면은 민간 위탁 같은 거 활용한다는 거예요. 민간 위탁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객주의. 그 고객주의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고객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객이라는 것은 국민을 하나의 커스터머, 소비자로 바라보고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정부가 최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중시한다. 기업은 항상 이렇게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서비스 이용하고 나면 하는 경우가 많죠. 신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다 써둔 것처럼 성과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성과관리.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국민이 세금 내면은 그 세금 가지고 국민한테 서비스 제공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과 측정하고 성과 책임 묻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성과 관리다 이런 내용으로 굵직하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1번 방가로에서 시장주의라고 되어 있고 3번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죠.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쓸데없는, 정부가 쓸데없는 돈 안 쓰게끔 만드는데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NPM에서도 이런 것도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방가로에서 신관리주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과중심 관리가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 맨 밑에 5번 선제에서 보시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돈을 쓰기만 하지 말고 벌 줄도 아는 정부가 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사회 같은 조직 있잖아요. 마사회 같은 조직 같은 경우에도 돈을 다양한 수단으로 벌죠. 뭐 경마도 하고 승마도 하고 말고기도 수출하고 종마도 만들어내고 다양하게 수입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돈을 펑펑 쓰기만 하는 정부가 되다 보니까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금 걷어서 그냥 돈을 펑펑 국민한테 그냥 뭐 복지해준다 뭐 어쩐다 하면서 돈을 펑펑 쓴 거야. 그러니까 재정적자 났다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돈도 벌고 돈 제대로 못 버는 것 같으면 성과평가 엄격하게 해서 책임 물어주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능률적인 정부 지향하자. 이게 NP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53페이지에서 오른쪽 날개 상단 문제 한번 볼게요. 행정학의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기 나오는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행정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답만 한번 보면 맨 밑에 5번 볼게요. 4번인가요? NPM은 기업 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비판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보면은 경영의 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는 거는 NPM의 내용은 맞는데 이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식하려고 한다는 거는 너무 다른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좀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맨 밑에 4번 선지에 보시면 NPM에서는 사회적인 요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구조적인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한다. 분절화 축소 동그라미 하시죠.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두시냐면은 이렇게 써두세요. 포스트 NPM 이렇게 써두세요. 그건 탈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NPM은 어떤 구조적인 형태가 됩니까? 이렇게 국가관리를 하게 되면 저한테 묻는다면 상당히 분절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진다는 거죠. 정부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은 이건 선생님이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장한테 하나의 업체만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의 업체.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다양한 업체한테 이렇게 다양하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체가 뭐예요? 정부가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거.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절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포스트 NP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정부 조직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절화되니까 관리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쉽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이번에 기본이론 시간 때는 이 문제를 다 그래도 한 번씩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OX도 제가 기출선지를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복습의 주기를 좀 빨리 해주고 싶고 대신에 여기에 있는 문제가 뭐 꼭 쉬운 것만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복습을 하실 때 이 문제도 다양하게 한번 분석을 하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장담하는데. 장담합니다.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왼쪽 날개, 상단 문제.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밑에 3번 선지 볼게요. 신공공 서비스로는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 자,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이다. 밑줄 쭉 치시죠.
그래서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관리주의하고 시장주의를 결합한 이론은 NPM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NPM에서 중시한 가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신공공 서비스론을 있잖아요. 영어로는 New Public Service라고 표현해서 NPS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NPM이라는 것은 신공공관리론, 한글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서비스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54페이지에서 맨 위에 6번 선지에서 품질관리기법 같은 거 NPM이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깊게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고 간단한 내용만 이해를 하시는데 서비스의 품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품질 제고에 힘써가지고 뭐를 노리자? 고객 만족을 노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서비스 품질 제고. 우리가 바깥에 이제 요즘에는 사람 많은 곳에 못 나가니까 우리가 일주일간은 이렇게 조용히 있지만 평상시에는 가끔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맛집 같은 데 찾아서 가면은 걔네가 뭐 딴 것도 다른 거지만 일단은 음식의 그 품질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내 가격 대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돈을 지불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그 어떤 기업은 줄 알고 업체는 다시 한번 찾게끔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정부의 영역에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서비스 공급하지 말고 품질 좋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품질 좋게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애쓰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기본적인 논리는 그래요. 3번 방가로에서 기타라고 되어 있죠. 1번 동그라미 체크할게요.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고 집행 업무는 가급적 일정기간으로 이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NPM에서 있잖아요. 이 정부라는 조직은 있잖아요. 조정과 기획을 담당한다. 혹은 방향 잡기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방향 잡기. 이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봐요. 지금 보면 정부를 둘러싸고 수많은 업무를 갖다가 바깥에다가 이제 위탁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라고 NPM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의 줄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걸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정부는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정한다. 아니면 어떻게 어떤 업무를 줄지 기획한다. 라든지 전체적으로는 방향을 잡아준다. 국가를 어디로 나가야 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NPM이 900 관리론을 비판할 때 뭐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900 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 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NPM이 노젓기. 그러니까 노젓기는 뭐냐면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직접 노를 다 저는다 이 말 하는 거지. 근데 그럴 필요 없어. 너희는 방향타만 잡아. 방향 잡기만 하고 서비스 공급은 누구한테 맡긴다? 업체한테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다. 얘가 결정하고 얘가 집행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2번 동그라미 체크하시죠?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해서 개발된 이론인데 그 뒤에 밑줄 칠게요.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론, 거래비용 이론 등 신제도주의 경제학을 이론적인 배경으로 활용한다. 밑줄 쭉 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제가 밑에다 안 쓰고 요 옆에다 쓸게요. 내려가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이 NPM의 이론적인 배경이라고 했을 때요. 이론적 배경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공공선택론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원래는 주인대리인론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은 대리인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선생님이 그냥 대리인론이라고 쓸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비용 이론 이렇게 세 가지의 이론적 배경을 갖는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만 이해할게요. 어떤 의미냐면은 얘네 세 개를
NPM의 이론적 배경으로 선택하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세 개의 이론이 NPM에 영향을 준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공공선택론 같은 경우에는 직권화 좋아해요? 분권화 좋아해요? 분권화 좋아하죠? 그럼 얘는 분권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은 공공선택론을 NPM은 이론적 배경으로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NPM은 분권화라는 의사결정 구조를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론적 배경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대리인론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은 얘는 인센티브를 되게 강조해요. 인센티브 체제. 그러니까 공무원을 더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센티브 체제와 같은 성과급 체제 만들면 좋다. 이런 점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거래비용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산 방식에 대한 함의점을 줘요. 생산 방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NPM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맡겨서 국민한테 서비스를 생산하는 위탁 방식 같은 거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거래비용론으로부터 함의점을 얻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일단 거래비용론은 이따가 배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체크할게요.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업체들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들이 집행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대신에 이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기획하고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통제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방향 잡긴 하고 나머지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러면서 분권화된 조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 그림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선지에서 공익을 사적인 이익의 총합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NPM에서 공익이라는 것은 사익의 총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객 만족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가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국민의 만족도가 높으면은 높을수록 공익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사익의 총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선지는 참고 수준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신공공관리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평가 같은 거 되게 중시해요. 그러려면 성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측정 지표를 잘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보면은 경찰서 같은 곳에 치안 종합 성과 평가 결과 이렇게 아마 나온 어떤 그 뭐라 그래요? 플랜카드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걸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치안 달성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달성을 했는지를 성과평가를 경찰 조직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NPM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나온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측정 지표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음주 단속을 얼마나 잘했는가 이것만 가지고 각 경찰서의 성과평가를 측정한다. 이러면은 그 지표가 적절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표가 되게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충 박스라고 나왔는데요. 그건 참고 표시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시장성 테스트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시장을 거쳐서 국민한테 공급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할 때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는 알고리즘이 시장성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TQM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의 품질 제고, 관리 기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시민원장이라는 것은 둘째 줄 끝에 시정조치와 보상에다가 밑줄 치겠습니다. 시정조치와 보상 둘째 줄 끝에. 이 NPM이라는 게 워낙 고객 만족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 만족.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우리는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나름의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 나름의
시정 조치 같은 걸 해주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NPM을 구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차터마크라는 것은 영국에서는 이러한 시민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고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 잘한 조직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는 제도, 그러면 차터마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딩만 간단하게 해두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나름의 시민원장 제도를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이걸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자, 2조 정의 있죠, 여러분? 거기 54페이지에서 2조 체크해 둘게요. 암기하라는 거 아니야. 리딩만 한번 하고, 아, 이게 서비스 헌장의 내용이구나. 리딩만 한번 하고 끝내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인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고객 만족 중시하는구나. 자, 55페이지에서 맨 위에 거기에 각 호가 나오는데 6호하고 7호 체크해 두겠습니다. 특히 거기 6호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상 조치. 자, 시정 및 보상 조치 동그라미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가? 시민원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시겠죠? 자, 3번에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NPM 입장에선 되게 억울한 얘기라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얘네는 어쩔 수 없이 정부 실패 시점에서 등장을 했잖아요. 정부 재정적자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이렇게 줄여야 된다라는 압박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되게 중시했겠어요? 말 그대로 능률성을 대단히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NPM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겠죠. 근데 무튼 비판을 할 때는, 자, 2번 동그라미 체크하시죠.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게 전부는 아닌데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적절한 판단하에 외부에다가 이제 이렇게 맡겨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좋은 기준에 의거해서 맡기지 않으면 문제 생길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3번 선지 체크하시고요. 성과평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칫하면 공무원 사기 저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쟁이 촉진이 되잖아요. 경쟁이. 4번 선지 체크하시죠. 정부 활동의 성과평가는 본질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치안이라는 표현 자체가 추상적이에요. 측정하기가 애매한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치안 종합 성과 평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경찰서를 지금 평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NPM 입장에서는 할 말은 있어,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성과평가가 되게 어려운 건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 5번 체크할게요. 국민은 고객이 아닌 주권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NPM에서는 국민이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고객이라는 건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야, 국민이라는 사람은 서비스에 대한 호불호만 단지 표현하는 그런 소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이 뭔데? 주권자야. 그 의미가 뭐냐면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야. 국정 운영 자체. 단순히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거 만족도가 좋네, 나쁘네 이것만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부분까지는 이번 교시 때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55페이지에서 그 4번에 NPM의 이론적 배경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그런데 공공선택론은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교시부터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방과로에서
주인 대리인 이론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거죠.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